그렇지만 이제 영끌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에 들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정부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더 늘어나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오늘은 박은정 간평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평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감정평가사 박은정입니다. 간평사님 그 집값이 네. 그 고점 대비해서 뭐 어떤 지역들은 뭐 80% 90%까지 반등을 했다가도 현재는 좀 주춤한 것 같더라고요. 전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현재 좀 한국 부동산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인위적으로 이제 부양을 했던 그 정책들의 약발이 다 하고 이제는 사실은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거래가 됐던 양상을 살펴보면 그 이전부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졌었는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거래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시장을 우리는 거의 1년 가까이를 겪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던 게 작년 하반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높은 호가에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좀 여유 있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금리는 막상 실질적으로 오르는 상황을 맞이했고 그런데 이제 거래는 내놓는데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호가를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경착륙의 모습으로 시장에 비춰지게 됐었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자금이 줄어들고 경색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이제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게 인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PF 시장으로 자금이 조달이 안 되고 이게 시장의 문제로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부동산 경착륙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 즉 디레버리징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풀어주는 정책을 했던 게 정책 모기지 1.3 대책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 살아나서 뭐 최고점을 찍었던 게 8월이죠. 거의 8월 정도까지 3,800건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해서 이 정도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다시 이제 9월 되면서 3,300건 정도로 내려오고 이제 10월에는 더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보면 어떤 자금이 이제 정말 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지금 가격이 조정이 돼서 샀다 이런 마음보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가격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누군가 돈을 빌려주니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인위적 부양은 있다고 하더라도 집값 상승이나 떠받치기나 이런 건 힘들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정부가 여력이 없음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융위에서 보통 결정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정책을 하려면 이제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고 하는 데서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더 이상 다른 정부 쪽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데 더 늘어나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뭐 정책 모기지 같은 경우는 일반형에 대한 걸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이는 형태로 가고 있으니까 뭐 지금처럼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심리가 경착륙이 지금 안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지금 뭐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상태로 서서히 거품이 빠지면 어느 정도 이 충격을 감내해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 이후랑 추석 전이랑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일단은 지금 이제 금리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정책이 바로 정책 모기지 자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던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존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어요.
이유는 이제 미국이 지금과 같이 금리를 급진적으로 올렸을 때 은행도 몇 개 파산을 하고 또 이제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더는 못 올릴 거다. 또 이 올리는 상황을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조금이라도 오게 되면 바로 이제 멈추고 피벗으로 돌아설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죠. 시장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연준은 아니라고 했는데도 시장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비추어서 또 정책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이익을 실현했던 은행권이나 이런 곳들한테 정책금 마진 금리를 줄여서라도 어쨌든 서민 상생금융을 통해서 서민들이 지금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해라. 이런 걸로 금리가 많이 낮아졌었던 거잖아요. 근데 상황이 장기화될 걸로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또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빚을 내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소위 그 영끌하신 분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은 이제 고금리 시대가 만약 장기화 된다고 하면 혹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예전하고 또 다른 형태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전에는 30년, 40년 모기지의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50년 모기지로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금리도 기존에 이제 받았던 사람들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상태로 그렇지만 상환 기간을 늘림으로써 당장의 한 달간의 부담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2, 3년만 버티면 이 상황이 해결이 되고 지금의 부담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2, 3년 후에는 다시 반등하고 또 전고점 찍었던 금액이 있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몇 억이라도 싸게 산 입장이니까 나는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인 것도 문제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도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예정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물가가 그럼 좀 낮아서 생활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고정비적인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끌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단계적으로 이제 뭐 집값도 떨어지고 뭐 물건에 대한 주문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라는 단계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어떤 직장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 소득이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서 뛰어들었지만 이제 그러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게 이제 더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사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뭐 당장 지금 영끌해서 지금은 영끌을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영끌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부담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 또 거래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없어요. 보통 대부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영끌이 처음 시작됐던 시기에 들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의 수요가 그나마 있을 때 개별적으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기 침체를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창용 총재가 며칠 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분은 그냥 올해 경기 침체 맞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고 잠재 성장률보다 낫다라고 말을 아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총재님의 발언 그리고 이런 거를 부동산 시장이랑 같이 그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몇 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전고점 돌파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당연스러운 거겠죠. 일단은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또 더 나은 발전이 있으니까 맞긴 한데 안 되는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뭐 상저하고의 전망을 올 초에 하면서 뭐 지금의 상황이 단기에 그치고 우리가 다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랬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상저하고가 될 수 있었던 조건이 하나도 만족된 게 없어요.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서 코로나로 닫혔던 문이 열리고 리오프닝이 재개가 되면 우리 사업 어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환경에서 이게 더 나아지고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중국도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꽤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많은 의존도가 있는데. 그리고 예전처럼 어떤 좀 평화로웠던 글로벌 환경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됐고 조금 더 폐쇄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원활하지 않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전망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들에서는 이제 기존에 예측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를 했잖아요. 이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거다라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전망에 비해서는 둔화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취약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상황을 타게 하려면 좀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결국은 부채 문제잖아요. 이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었고 다 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게 3, 4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없는 거고 침체가 되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자본시장 안에 자산시장들의 움직임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그럼 내년은 조금 집값 반등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어떻게 보면 경착륙을 우려했던 시점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높게 말하는 호가에 사줄 사람이 없었고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래가가 조정되는 현상, 그게 경착륙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수순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서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인 부양을 통한 잠깐의 반등이 계속 정상적인 상황과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금리 수준을 좀 언급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래 건수가 10월에 이제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 이런 거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조금 그 간평사님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그런 지표나 뭐 이슈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실거래가 변화를 보시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은행 금융권하고 또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지원을 해주거나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또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하는 모습이었고 대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은행들도 사실 일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경매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금리를 이제 테이킹하면서까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걸 봐도 좀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경매 건수도 굉장히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경매라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경매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 빚을 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내가 다 탕감할 수 없는 형태, 즉 그냥 포기해도 큰 이제 나한테는 똑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매를 택하게 되고 아니면 시장에 내놔도 팔리지 않아서 환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매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이게 낙찰이 얼마에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낙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자금을 일정 많은 부분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지금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다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조정폭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집값 수준과 연관돼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상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정상 가격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강남의 아파트가 어떤 사람은 10억 정도면 적당하다. 어떤 사람은 50억, 100억이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0억, 100억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조금 조정된 가격에 뛰어드는 선택을 하는 거고 지금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상적인 가격을 그럼 얼마로 우리는 봐야 되나? 그럼 정상적인 가격까지 떨어지는 조정폭을 이제 그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OECD 평균에서는 소득 대비해서 11배
정도가 평균적인 집값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11배였던 시절은 2013년도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2013년도까지 이렇게 가격이 쭉 빠질 것이다. 그러면 정상 가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이제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기대하는 부분, 또 시장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안 올 가능성이 있죠. 또 그만큼 그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사이에 많은 우리도 소득 수준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가격이 얼마냐를 생각을 해보면 소득 대비해서 최고점을 찍었을 때 30배였어요. 근데 조정돼서 지금 좀 반등했다는 게 26배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다른 OECD 평균, 우리랑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11배 정도가 평균적인 수준을 보이고 그 사람들도 집 마련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 수준이 11배인데 지금 불과 5년 사이에 올라간 금액이 26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떨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수준이고 내가 지금은 사도 나중에 다시 리스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하는 그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그러면 이거 PIR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절반 이상인데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부동산 우상향에 대한 믿음, 시장의 믿음, 네, 그리고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실물로 존재함으로써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동산만한 것이 없다. 그것도 과거에 나의 부를 그동안 쌓게 해줬던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줬던 게 바로 부동산이었다.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떤 아주 정상적인 가격까지 떨어지기 전에 참여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바닥까지 내려가는지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고점이 과연 이제 정상적인 형태로 경험했던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침체됐던 시기를 뭐 세월호 사태라든가 메르스 사태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시기에 빚내서 집사라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가게가 그렇게까지 빚쟁이는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집 사서 이익이 없다라는 그 시기를 좀 겪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빚을 과도하게 내서 집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빚내서 집 사기를 하라고 하는데 바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속 올라가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거래가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뒤늦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올라간 폭이 결국은 부채의 증가를 통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코로나라는 사태가 또 터지면서 정말 여지껏 해보지 않은 정도의 규모의 돈을 풀어 제낀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거거든요. 그럼 과연 이 상황이 이 상황 때문에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인플레라는 걸 우리가 사실 못 느끼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뭐 원하는 물건을 너무나 쉽게 싸게 살 수 있었고 금방금방 구할 수 있고 막 이런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인플레가 정말 문제가 돼서 당장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이 그러면 상당 기간 필요하고 상당 기간의 시간 동안 그럼 거품으로 키워놨던 집값이 다시 그 거품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요.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상황까지는 너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W자로 되면서 이제 지금 그렇게 따지면 한 3년은 계속 좀 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 그 정도는 가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또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그동안에 박탈감도 있고 막 아쉬운 감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PIR 지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40-50%는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는 또 놓칠까 봐 못하겠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뭐 한 30% 정도 빠졌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한 10% 빠진 상태고 거기서 30%가 더 빠진 여기서 한번 내 집 마련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뭐 개인에게 맡겨둬서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가격대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부채 규모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집값이 15억 하던 게 10억이 됐는데 지금 이 정도면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내 자금이 얼마나 됐느냐.
에 따라서 그런 감당해야 되는 게 뭐 내가 한 6억, 7억 있고 한 3억만 빌리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투자의 대상도 되지만 결국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내가 거기서 평생 살고 싶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정된 가격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 정도의 규모의 빚을 지고 집을 산다?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값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 그렇죠. 감당 능력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우선 파악해야겠네요. 그렇죠.